안녕하세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반전과 재미가 있는 제 사연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 나이 27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나서 아주 짧은 연애를 하고 혼인을 했죠.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제 인생을 평생 그이에게 걸어도 좋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건강하긴 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 남편과 나눠 먹으며 열심히 노력하던 중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물류창고에서 일했는데 대형 기계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남편이 전부였는데 영원히 제 곁을 떠났으니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과부가 되어 10년의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 몸쓰는 것밖에 없어서 접근하기 쉬운 식당 일을 했답니다. 벌이는 혼자서 먹고 살기 충분해서 기계처럼 일하고 밤에는 잠만 자면서 아주 조용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다 과부가 되어 혼자 사는 제가 딱해 보였는지 식당 사장님이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남자가 있는데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거절을 했네요. 세상 떠난 남편을 못 잊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다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별한 사람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식당 사장님은 그 남자를 저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는지 식당으로 그 일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식당이 문 닫을 시간이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무리 중이었는데 홀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낀 채 나가봤더니 월급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인상도 선하고 말투도 부드러워서 시선이 저절로 향하는 매력 있는 남자였죠. 그 남자도 사장님이 하도 저를 만나보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만난 지 1분 만에 그 이유를 알겠다며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자고 했답니다. 저도 그의 첫인상이 호감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바로 데이트를 하러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통하는 바람에 데이트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연애하기 시작했답니다. 마흔에 찾아온 새로운 사람이라 아주 조금 두려웠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과거에 사별한 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자격 같은 건 없으니까 본능에 충실했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네요. 6달 동안 연애를 이어가던 중 그이가 고백할 게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지 말라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경자야, 오빠한테 아들이 있어.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자식이 있다고 하면 네가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겨왔어. 미안하다. 아들? 몇 살인데? 오빠 닮았으면 되게 귀엽겠다. 이제 겨우 4살이야. 그런데 경자 너 괜찮아? 내가 애 딸린 호랩이라서 실망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사별한 남편하고 결혼 생활할 때 아이를 얼마나 원한 줄 알아? 그런데 오빠한테 아들이 있다니까 벌써 보고 싶어. 나중에 내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걸 슬쩍 내비쳤더니 그이가 바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답니다. 경자야, 그럼 나랑 결혼해주라. 내 아들의 엄마가 되어줘. 나 진짜 경자 너를 사랑하거든. 하루빨리 합치고 싶어.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해야지.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합치자. 오빠 아들이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자. 그러자 그이는 두 눈에 눈물을 채우더니 엉엉 울면서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과 혼수 같은 건 생략하고 제가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림을 합치기 전에 2-3번의 남편의 아들을 만나 친해졌는데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데다 그이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답니다. 또 2번 본 게 전부인 저에게 이모이모 하면서 잘 따랐고 같이 살고 싶다는 말도 여러 번 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만 제 인생에 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존재를 가슴으로 낳게 되었답니다. 제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서 이 같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은 건설 현장의 감독관이었는데 꽤 벌이가 좋아서 제가 이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더 친해져서 진짜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내조와 육아만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새로 꾸린 가정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행복했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가 복이 많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런데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되는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전처이자 아들의 친모였습니다. 그 여자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당했음에도 아주 당당하게 아들을 보겠다고 매주 찾아왔습니다. 저야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고 아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핏줄을 보겠다고 오는 것이니 말릴 수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꼭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들 굶기는 거 아니에요? 애가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이래서 내 아들을 계모한테 맡길 수가 있겠어? 아줌마 혹시 우리 애를 몰래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봐요. 영재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우고 있어요. 당신만 영재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려거든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아니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건가? 그리고 아줌마, 내 남편하고 살림 차렸다고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이는 아직도 나를 못 잊고 있다고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칼칼 흘러나오더군요. 바람나서 이혼당한 주제 감히 내 남편을 넘보고 있어요? 이봐요. 나와 남편은 무슨 일 있어도 갈라서지 않을 겁니다. 되게 끼어들 자리 따위는 없다고요. 사람이 분수를 알고 들이밀고 그래야지. 무슨 자신감으로 그딴 헛소리를 하십니까? 이 여자가 진짜 당신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다시 꽂히면 그이는 반드시 넘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솔직히 난 당신처럼 내 남편을 돈 보고 만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뭐라고 그랬니? 야, 영재 앞에서 더러운 꼴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네가 내 남편을 돈으로 보고 결혼한 모양이구나. 발정나서 바람을 여러 번 피운 주제에 나를 속물 취급하는 거 기분이 몹시 불쾌해. 그러자 친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화를 내려고 하더군요. 때마침 아들이 방에서 나와 상황이 급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친모와 놀이공원을 가기로 한 아들의 표정이 매우 불만스러워 보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영재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며 물었습니다. 영재야, 친엄마랑 놀이공원 가는 거 싫어?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돼. 가기 싫어. 친엄마는 내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다른 아저씨들이랑 전화통화를 많이 해. 그냥 새엄마랑 둘이 놀고 싶어.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친모를 째려보며 경고를 했습니다. 이봐 영재 엄마, 애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당신이 사생활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고 싶지 않지만 영재 앞에서는 남자들이랑 통화하는 것도 자제하세요. 얼마나 싫었으면 영재 표정이 이렇겠어요. 오늘은 약속된 일이니 그냥 영재를 보내겠지만 다음부터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며 내가 나서서 말릴 거예요. 계모 주제 어디서 내 아들 엄마 노릇을 해. 누가 누구를 말린다고?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까 보다. 내가 방금 경고했잖아요. 영재 앞에서 말 조심 행동 조심하라고요. 한 번만 더 까불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더니 그제야 눈을 내리깔고 영재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친모는 저와 남편의 사이를 심하게 질투했고 아들과도 잘 지내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또 두 부자가 저를 더 사랑하고 있어 불안했는지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더군요. 하지만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저와 더 가까워져서 친모의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이 축하하러 간 자리에 친모가 기어 나왔더라고요. 엄마가 둘이라는 걸 동네방네 소문내려고 왔는지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재는 친모를 더 싫어하게 되었고 매주 만나러 가는 날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았답니다. 이 정도면 친모도 자신한테 변화를 주고 아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데 행동 거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친모만 아니면 저희 가정과 제 인생에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될 만한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영재 동생을 낳고 싶다면서 저와 임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인지 검사를 받았더니 다행히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래서 그이와 더 뜨거운 사랑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감독관으로 일하던 중 고층에서 임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빠르게 추락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황망하고 비통해 정신을 놓고 말았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있더군요. 첫 번째 남편에 이어서 두 번째 남편까지 사고로 저승으로 보냈으니 제가 죄인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 모두 평범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런 우울한 수면에 빠져있는 와중에
제 눈에 아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제 아들 영재 말이죠. 이제 남편이 없으니 양육권을 친모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덜컥 들었답니다. 하지만 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주 영재를 보러 왔던 여자였는데 발길을 끄는 이유가 아마 남편과 재결합을 원해서 그랬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아들을 계속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책임지고 고생할 일이 많아져서 고민이긴 했지만 영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힘이 샘솟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기고 간 재산이 있긴 했지만 크지 않은 유산이라 제가 사회생활에 다시 뛰어들어야만 했답니다.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던 중 영재에게 제대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고소득 직업을 찾기로 했습니다. 식당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바쁘기만 하고 돈은 많이 벌지 못했으니 욕심을 내보기로 했답니다. 여러 일자리를 찾던 중 중고차 딜러를 알게 되었는데 그곳의 직원들 중 판매 실력이 좋은 사람은 연봉을 1억 가까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며 제가 찾던 직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중고차 딜러가 되었고 아들을 키우는 가장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겨우 중고 트럭 한 대를 팔아서 번 돈이 거의 없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는 영업에 노하우가 조금 생겨서 제법 괜찮은 월급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저는 이듬해 중고차 단지에서 최고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연봉 1억을 버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며 아들을 남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어요.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베풀 수 있었네요. 그래서 아들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 강산이 2번 더 바뀌자 법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있더라고요. 이후에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 공부를 더 배우고 검사가 되었답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더니 이런 결과를 낳았네요. 이 모든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디선가 우울한 삶을 살았을 게 뻔합니다. 제 나이가 60대 후반이 되자 검사인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느새 아들 나이가 30 중반이 되어가고 있으니 벌써 장가갈 때가 온 거죠. 아들을 떠내보내야 될 때가 온 사실에 서운하긴 했지만 예비 며느리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찌나 착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돋보이던지 요즘 세상에 없을 아가씨였습니다. 직업은 법원에서 재판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사라고 하더군요. 아들과 법정에서 재판을 하며 사랑에 빠졌답니다. 며느리는 고운 마음씨만큼이나 얼굴이 예뻐서 시선이 절로 가는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도 처음 본 날은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분간을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답니다. 며느리는 피부까지 마음씨처럼 새하얗더라고요. 저는 너무 곱고 예뻐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팔을 만지다 보니 그 위로 길게 흉터가 보였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더글로리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흉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심하게 놀라며 이게 무슨 상처냐고 물었습니다. 이 흉터들은 다 뭐야? 어쩌다 이렇게 생긴 거야? 아, 어머님, 이건 그냥 어릴 때 다친 상처들이에요. 제가 좀 말강량이어서 넘어지고 깨지고 데이고 그랬거든요. 저도 아주 어릴 적에 다친 상처들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나 말갈량이었길래 상처가 이렇게나 많아. 혹시 오단에도 이렇게 된 거니? 아니에요. 팔만 이러고 나머지는 멀쩡합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더글로리 같은 상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그런 게 절대 아니니 걱정 말라고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쭉 이어가다가 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곧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제 아들이 애비 없이 컸다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었는데 똑같은 배경에서 살아온 며느리와 사돈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본 사돈은 며느리와 외모는 닮지 않았지만 성격은 온순하고 다정한 게 비슷해 보였습니다. 사돈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자기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답니다. 사돈, 제 딸이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인성은 좋은 아이니 예쁘게 봐주세요.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이렇게 예쁘고 아까운 딸을 제 아들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돈, 제 아들이야말로 공부만 해서 검사가 된 녀석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건 새애기랑 똑같다고요. 사돈도 저처럼 자식을 혼자 키우셨다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나 봅니다. 전 사돈을 보는 순간
꼭 오래된 친구를 만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돈. 우리 더 가깝게 지냅시다. 애들 없이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그러자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재밌네요. 상견례를 나와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사돈과 저는 아이들 결혼 문제 말고도 개인적으로 만나 수다를 떠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각자 혼자 자식을 키운 고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자식이 주는 행복이 어땠는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아주 무사하고 기쁘게 잘 이루어질 거라 확신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식까지 두어 달이 남아 있었는데 사돈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려서 굉장히 섭섭하고 속이 상했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 아들을 사이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건지 궁금해서 아들네이를 불러 물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네이는 제가 계약해준 신혼집에 어울리는 혼수를 구경하러 다녔고, 드레스와 턱시도를 고르러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돈은 저를 피하더라고요. 아쉽긴 했지만 아이들 결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애써 사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취를 감췄던 아들의 친모가 27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제 집에 초인종을 누르며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여자가 서 있었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내 아들 장가 간다면서? 그 소식을 듣고 단번에 달려왔지. 내가 영재한테 엄마 노릇을 좀 하려고 왔어요. 엄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낳아줬다고 다 엄마니? 27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낸 이유가 뭐야? 그러자 친모는 먹고 사느라 바빴다고 하더니 몇 년 전 돈 많은 가부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며 아들 결혼식을 자기가 맡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이에 저는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문전박대를 해버렸습니다. 지가 뭔데 제 아들한테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답니다. 이튿날 아들을 찾아가 친모가 찾아온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무래도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기분이어서 그냥은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영재야, 어제 네 친모가 날 찾아왔다. 혹시 너한테도 왔었니? 엄마. 사실 며칠 전에 왔었어.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라고 말했냐고. 별말 안 했어. 그냥 나한테 엄마 노릇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 결혼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도 했고, 물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 엄마. 그래? 영재 너 괜찮은 거야? 아니 혹시 친엄만 보고 마음이 변한 건 아니니? 예를 들면 친모를 혼주석에 앉히고 싶다던가. 아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 여자가 왜 거길 앉아. 엄마, 나한테 엄마는 한 사람뿐이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엄마란 말이야. 그 여자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돼. 아들의 말을 듣자 마음이 놓이더군요. 혹시나 흔들렸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준 사랑을 고맙게 받아주어서 엄마는 저 하나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들의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모가 저희 집에 또 찾아왔더군요. 뭐야, 또 당신이야? 여긴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또 온 거야. 내 아들은 당신을 엄마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 아니 아줌마, 무슨 그런 섭한 말을 하고 그러시나? 그리고 나 오늘 혼자 오지 않았어. 내 며느리 엄마랑 같이 왔다고. 친모의 말이 끝나자 저와 연락을 끊었던 사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일단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사돈이 옆에 끼어 있었으니 문전박대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친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곤 두 사람이 저에게 고급스러운 봉투를 건네더군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자기들끼리 새로 뽑은 청첩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과 친모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어울리다 소식이 끊겼다가 얼마 전에 동창회에 나가서 재회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뗄 수 없을 만큼 절친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아들 결혼식에서 물러나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제야 왜 사돈이 저에게 연락을 끊었는지 알게 되었죠. 사돈, 내 아들 친모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날 제쳐두고 이 여자랑 결혼식을 하려고 했습니까? 내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가 친모 때문이었냐고요. 그래요. 내 친구가 우리 사이의 친모라는 걸 알게 되어서 아줌마랑 연락을 끊었어요. 게다가 내 친구이자 사돈인 미연이가 애를 신혼집으로 팰리스타운으로 마련해준다네요.
이 정도면 누구 손을 잡아야 할지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우리 애들 결혼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아시겠죠? 사돈, 아무리 친한 친구에다 돈이 많은 여자라도 그렇지 어떻게 27년 만에 나타난 여자 말을 듣고 저한테 등을 돌리세요? 이거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인가요? 내 아들하고 새애기가 알고 있냐고요? 누가 누구 새애기예요? 내 딸의 시어머니는 여기 있는 내 친구 미연이라고요. 난 그동안 아줌마가 우리 사이의 친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참, 하도 진짜처럼 보여서 의심을 안 했는데 계모였다니. 하여튼 내 딸 시모 혼주석에 계모 갖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그만 빠져주세요. 아, 애들한테도 이미 다 통보했어요. 고민해보겠다고 말은 하는데 아마 미연이 쪽을 따를 것 같습니다. 팰리스타운의 혼수까지 꽉 채워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돈이 친모 대신 모든 걸 다 말해주더군요. 사돈은 어찌나 친모를 신뢰하고 좋아하던지 침을 튀겨가며 편을 들더군요. 이에 저는 더 이상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애들하고 다 같이 만나서 결판을 내자고 일렀답니다. 저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연락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사돈 말대로 친모에게 마음이 넘어가서 저를 피하는 건지 여러 번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부족함 없이 키워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핸드폰을 꺼놓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답니다. 엄마, 미안해. 여행을 가게 된 게 아주 갑작스러웠거든. 괜히 엄마만 빼고 가는 게 미안해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너희들 여행하는데 따라갈 만큼 눈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네 친엄마가 팰리스타운에다 혼수까지 다 해주기로 해서 그쪽으로 붙었다고 말이야. 들어보니 너 검사까지 때려치우기로 했다며? 변호사 사무실 크게 열어준다고 해서 받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좀 알아듣게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모와 사돈이 절친이고 제 집에 찾아와서 제 이름을 뺀 청첩장을 줬다고 했더니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아이, 그래서 엄마는 그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엄마, 날 그렇게 몰라? 나한테 엄마는 단 한 사람이고 돈 따위로 혹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엄마가 날 그렇게 키워놓고서 이런 취급을 하다니 많이 서운하네. 아휴, 네가 하는 말이 진심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요즘 네 친모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가 않다고. 그럼 이 문제는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자. 그때도 네가 똑같이 말하는지 확인해야겠으니까. 그래,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놀라면 안 돼. 아들은 꼭 저를 배신하고 친모에게 가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측문만 하고 있어서 신경이 더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저와 아들 내외 친모와 사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친모가 예약한 카페였죠. 돈이 많은 졸부와 재혼을 했다더니 카페를 통으로 빌려서 손님이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아끼고 있었고 사돈과 친모가 주도권을 잡고 실컷 떠들어대더군요. 먼저 친모가 저에게 훈계하듯이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내 아들 키워줬다고 진짜 엄마라고 착각하고 있던 거야? 내가 사돈이랑 다시 새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만 빠지시지. 얘들아, 너희도 내 말에 동의하지?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던지 당장 아들의 얼굴에 딱이라도 날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돈이 희죽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우리 사이 친엄마인 미연이가 나타났으니 빠지셔야죠. 수십억짜리 팰리스타운에다 혼수까지 다 마련해 준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애들 미래를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이 정도면 아줌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걸 모르세요? 알아서 눈치껏 빠지면 될 것을 뭐하러 온 식구를 총집합시키고 그러세요? 사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어도 영재를 키운 건 저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바람나서 이혼당한 년이라고요. 남편과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준 것도 모자라 지난 27년 동안 영재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어떤 엄마가 그렇게 한답니까? 사돈,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니에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말이 참 많으시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확딱지가 난다고. 야이 개무년아, 그냥 아가리 닥치고 꺼지라고.
당신 하나만 빠지면 조용한데 왜 고집을 피우고 난리야? 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주석에 내 친구이자 친모인 미연이를 앉힐 거야. 개무년 따위는 내 딸 결혼식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라고. 사돈이 저에게 반말로 욕설을 내뱉자 아들의 친모 역시 저에게 욕을 냅했더군요. 역시 내 친구가 똑똑하다니까. 이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년아. 네 년이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놨어도 사람들 눈에는 그냥 개무년이야. 이제라도 내가 애들 엄마 노릇 할 테니까 네 년은 빠져. 그리고 옛날에 바람 피운 이야기는 뭐하러 하니? 지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나 본데. 아휴, 이 어리석은 년아. 원래 핏줄은 물보다 진한 법이야. 가만히 있어도 자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너네 새끼를 못 낳아서 모르겠지. 이 몸뚱아리 고장난 하찮은 년아. 두 여자는 쿵짝이 얼마나 잘 맞던지 저에게 뱉는 막말을 번갈아 가면서 하더군요. 또다시 사돈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네. 이 새끼 하나 못 낳아서 남의 자식을 훔쳐서 키운 거잖아. 이거 완전 나쁜 년이네. 아스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해코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조용히 떨어지라는 말을 왜 들어 먹지를 못해? 대가리가 좀 딸려? 정신 차리게 뒤통수라도 한 대 좀 날려줄까? 친구야, 너무 그러지 마. 이 정도면 쥐도 알아들었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우리 애들 결혼식에 얼씬 하겠니? 두 여자의 망언을 듣고 반격을 하고 싶었는데 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때는 진짜 눈앞이 흐려져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아들이 두 손을 들어 올리더니 친모의 입에 검지손가락을 쌍으로 집어넣더니 양옆으로 길게 찢어버리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천박한 년. 이 발정나서 남편 자식 버리고 바람난 년이 어디서 마음대로 짓거려? 내가 지난번에 꺼지라고 했지. 다시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뭐로 들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엄마는 단 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이 주둥이로 나의 엄마를 모욕해? 너 같은 년은 친모 대접은커녕 인간 대접도 필요 없어. 이 찢어 발겨도 시원찮은 년아. 오늘부로 니년 주둥이가 나의 엄마한테 막말하지 못하도록 찢어버리겠어. 아들의 행동에 다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제가 그동안 아들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아들이 양손가락으로 친모의 주둥이를 찢고 있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사돈의 주둥이에 양 검지손가락을 넣어 길게 찢더군요. 그리고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며느리 입에서 충격적인 욕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시어머니한테 그따위 망언을 하니까 재밌어? 아주 그냥 혓바닥을 뽑아서 줄넘기로 이단튀기 하다가 니년 똥구녕에 처박아서 똥맛이 뭔지를 보여줘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겠어? 이 우라지 년아. 이 벌거지 같은 년이 다 까먹었나 보지? 야 이년아, 너도 개모야. 쳐 죽일 년아. 아빠 돌아가시고 네가 나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나니?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다 잊었다고 생각한 거야? 야 이년아, 내 팔과 배 등에 있는 흉터를 다 니년이 만든 거잖아. 더글로리의 주인공의 몸뚱이처럼 처절하게 망가뜨렸다고. 내가 어지간해서 참고 용서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니년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더는 못 참겠다. 오늘부로 니년하고 인연을 끊으련다, 이 개우년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돈이 계모인 것도 그 순간 알게 되었고 제가 봐왔던 며느리의 흉터를 만든 게 모두 계모의 짓이라는 건 경악할 만할 말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두 여자의 입을 각각 세게 찢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많이 아팠는지 친모가 얼굴을 흔들면서 빠져나왔고 사돈이라는 죽일년도 며느리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는 벙찐 채로 심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네 애가 카페 안에 있던 얼음통을 통째로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얼음을 두 주먹씩 꺼내어 두 여자에게 사정없이 던졌답니다. 카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정신이 번쩍 든 채가 바로 말렸습니다. 기물이 파손되면 모두 변상할 테니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말했죠. 다행히 카페 주인도 저희 식구들의 대화를 다 들어서 그런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마음 놓고 얼음을 꺼내서 두 미친 작것들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저는 물벼락은 본 적이 있어도 얼음벼락은 처음 봤답니다. 이윽고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 자식들이 이런 행동을 해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류해서 얼음을 잔뜩 들어서 친모와 사돈년에게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바닥은 깨진 얼음들이 굴러다녔고 두 여자는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랐답니다. 말이 얼음이지 강도는 돌과 비슷했으니까요. 아들네에는 쌍욕도 멈추지 않고 제대로 응징해주고 있었죠.
잠시 후 얼음을 집어던지던 저와 자식들은 힘이 들어서 동작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 사이 친모가 벌떡 일어나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이것들이 엄마들한테 뭐하는 짓이야? 니들한테 베풀어 주겠다는데 왜 이런 난리를 피우는 거야? 영재야, 너 이러면 곤란하지. 엄마가 너한테 돌아오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잘 알지.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수소문하면서 지냈거든. 그동안 거쳐간 남자가 수십 명이더라. 남성 편력이 심해서 매번 차익이 일수였고 말이야. 그러다 가장 돈 많은 졸부를 몇 년 전에 물고 나서 기세 등등하게 나타난 거지, 이 아줌마야. 나았다고 다 엄마가 아니야. 당신 같은 존재는 차라리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훨씬 나았다고. 이 후레 자식을 봤나? 애비 없이 큰 티가 팍팍 나네. 네 개문년이 어떻게 널 키웠길래 이 모양이니? 정내미가 뚝 떨어지네. 좋다. 나 너 같은 새끼는 없는 셈 치고 살려니까 당장 그만 멈춰. 그러자 이번에는 사돈년이 며느리에게 조등아리를 함부로 놀려대더군요. 인연이 감히 엄마 입을 찢고 얼음을 던져? 네 애비가 뒤졌을 때 널 고아원에 버릴 걸 그랬다.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천추의 한이다, 이 애비 뒤진년아. 네가 날 때리면서 키웠을 때 얼마나 지옥 같았던 줄 알아?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지 그랬어. 그럼 나한테 이런 흉터는 남겨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뭐가 무서워서 너 같은 년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오늘부로 네 년이랑은 끝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낼 줄 아느냐? 좋다. 그래, 누가 손해인지 잘 생각해봐라. 난 네 애비가 남긴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 네 년은 지금 그 많은 재산을 걷어찬 셈이란 말이야.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도 얄짤 없을 줄 알아라. 며느리는 사돈년이 뭐라 짓거리든 간에 얼음을 뭉텅이로 계속 사정없이 투척했답니다. 두 여자는 자식에게 온갖 쌍욕과 얼음 사례를 맞고 조랭랑을 쳤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제 품 안에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와 의심을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영재야,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너희를 의심했어. 저 두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서 날 배신하는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왜 사과를 하세요? 처음부터 저 여자가 찾아와서 갈등을 빚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잘 됐어요. 저 여자 아니었으면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사람이 하는 말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장모가 계모인지도 몰랐고 몸에 흉터를 남긴 당사자인 것도 조금 전에서야 알았다고요. 뭐야? 그럼 세애기가 너한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거니? 세아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힘든 일을 혼자 참고 살아온 거냐고. 그러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나 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알리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영재 씨한테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아이고, 이 가여운 것. 이리 알아. 이 시애미가, 아니, 엄마가 널 지켜주마. 이젠 나만 믿어. 널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아주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희가 카페를 어지르고 망가뜨린 걸 모두 변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인 아들은 바로 사돈년을 응징할 방법을 강구하더군요. 그런데 감옥에 보내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답니다. 사건은 제 3자인 아들의 동료 검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뒤 재판에 서게 되었는데 사돈년의 짓이 아주 오래전 일이라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아직 없지만 정신적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질세라 담당 검사는 며느리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돌려받게 해주었답니다. 꽤 많은 유산과 사망보험금의 수혜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으니 아주 쉬운 판결이었죠. 그래서 사돈녀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며느리에게 토해내고 알거지로 끝장이 났습니다. 처음엔 감옥에 보내지 못한 게 분했는데 나중에 보니 생지옥에서 사는 사돈년을 보고 잘됐다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감옥은 숨만 쉬고 있어도 삼시세끼 밥이 나오고 운동도 시켜주고 잠까지 편하게 재워주잖아요. 그런데 사돈년이 알거지가 되고 마주한 사회의 감옥은 아주 처절하고 참혹했습니다.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돈년이 구한 직업은 폐건전지 공장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숙식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았으니 그리로 들어가서 개고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웃긴 이야기가 더해져 있습니다. 졸부 남편을 만나 호강한다던 친모년이 젊은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했다네요. 인연도 오갈 곳이 없었는데 사돈년이 자기가 일하는 폐건전지 공장으로 불렀다네요. 그래서 둘은 같이 먹고 자면서 폐건전지를 재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여자에게 참 어울리는 직업이죠. 폐급 쓰레기들이 폐급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찰떡궁합이네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맞아요. 이건 복수의 감도 되지 않습니다. 친모년과 사돈년이 일하는 폐건전지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둘이 바로 아들을 낳아준 친모와 며느리를 괴롭히며 키운 사돈년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게 작은 부상만을 떠안았는데 두년은 지옥의 불을 피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끔찍하게 떠나게 된 거죠. 지금쯤 두년은 감옥에 갇혀서 불맛을 보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글로 쓰면서 결과를 다시 맛보게 되니 막혔던 혈이 뚫리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은 두 여자와 달리 저와 아들 부부는 반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말을 했더니 진짜 엄마가 되어달라며 저와 같이 살자고 졸라대더라고요. 저야 좋긴 하겠지만 신혼인 아들 내외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연신 거절했습니다. 세아가, 내가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건 늘 너를 사랑하겠다는 말이야. 같이 살자는 뜻이 아니었다고. 뭐라고요? 그럼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따로 살자는 건가요? 어머님, 이건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나한테 진짜 엄마가 되어달라고요. 지옥으로 꺼진 계모 말고 다른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난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이 심해서 남편과 둘이 살아도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아유, 이걸 어쩌면 좋으니. 그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아야지. 내 노년을 좀 편하게 살려고 했더니 그건 그냥 꿈으로 남겨두고 말아야겠구나. 좋아. 내가 니들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해줄게. 새애기가 그 계모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주도록 최선을 다하는 애미가 되도록 하마. 아싸. 이제 나한테도 엄마가 생겼다. 어머님, 그럼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 며느리의 사랑스러운 애교에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엄마라고 불러라, 우리 딸.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줄게. 그렇게 저는 가슴으로 아들을 낳았고 또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주저리 써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을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가슴으로 사랑하고 대해주며 충분히 모자 모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계모 같은 사람도 가끔 있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 같은 좋은 계모도 많으니 색안경을 쓰지 않고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여자들의 최후를 보셨죠? 모든 건 인간보이고 사필 규정입니다.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바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일 겁니다.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겠네요.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손주가 생기면 다시 한번 글을 써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모두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